저는 그날도 웃고 있었어요. 웃음은 오래전에 습관이 된 것이었죠. 누군가 제 뒤통수를 칠 때도,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저는 그냥 웃었어요. 입꼬리를 올리는 게 방패막이가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시동생 결혼식 피로 연장 한켠에서 유리잔을 들고 서 있던 저는 조금 달랐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용암이 굳어가듯이 조용하고 차갑게요. 그게 복수의 시작이었다는 건 그때는 몰랐어요. 시동생 준혁은 29이었어요. 영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따고 돌아온 뒤로 시어머니는 늘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다녔죠. 아들이 해외 학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집안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으니까요. 마치 귀한 물건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 꺼내보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혁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그 옆에서 15년을 살았어요. 지방공업고등학교를 나온 뒤 제조업체 품질관리팀에 들어가 과장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지만 이 집안에서 저는 그냥 고졸 큰 며느리였어요. 서류 더미를 들고 다니는 제 손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건지,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건지, 시어머니 눈엔 언제나 준혁만 보였답니다.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남편 재현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피로연 비용 있잖아. 어머니가 준혁이 쪽에서 낸다고 했는데 형편이 좀 빠듯하다고 하더라고.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형 부부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았죠. 그게 대답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재현은 늘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고, 그날도 그랬어요. 다음날 피로 연장 정산은 제 카드로 끊겼어요. 하객 80명분, 뷔페에 와인 케이터링까지 합해 총 640만 원이었죠. 준혁의 신부 소연은 서울 한복판 사립대를 나온 뒤 홍보대 행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쁘고 말을 잘하고 분위기를 능숙하게 이끌 줄 알았죠. 하객들 사이에서 소연에 대한 칭찬은 넘쳐났어요. 결혼식 내내 소연은 드레스 자락을 우아하게 쓸면서 웃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서울 출신이에요. 집안도 반듯하고 학교도 반듯하고 대화가 통하는 며느리를 둬야 집안이 빛이 나죠. 저는 그 말을 피로연 테이블 정리를 하다가 들었어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죠. 학교가 반듯해야 대화가 통한다는 말을 저한테 들으라고 한 건지, 주변 어른들한테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가슴에 꽂히는 건 똑같았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저희 딸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12살이었고 아이 특유의 눈치로 엄마 표정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할머니가 작은 엄마한테만 계속 예쁘다 했어. 그래?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 유진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웃었어요. 아이 앞에서는 그냥 웃는 게 최선이었죠. 그날 밤 통장 잔액을 확인한 건 습관 때문이었어요. 매달 25일 자동이체 전에 잔고를 점검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15년을 이 집안의 크고 작은 경비를 혼자 감당해 오면서 생긴 버릇이었죠. 근데 그날 앱을 열었을 때 처음 보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잔액이 제가 알던 것보다 800만 원이 적었어요.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어요. 3번도 확인했어요. 이체 내역을 클릭하니 열흘 전에 출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수취인 계좌는 저도 모르는 번호였고 금액은 정확히 800만 원이었죠.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손가락이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달까요. 슬픔이 들어서기 전에 차가운 계산이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재현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우리 통장에서 800만 원 나간 거 알아요? 재현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잠깐 눈을 피했어요. 그 1초가 전부 말해줬죠. 그게 준혁이 결혼 준비 자금이 좀 모자라서 형 부부가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제 동의 없이요. 당신이 워낙 꼼꼼해서 얘기하면 또 잔소리할 것 같아서 저는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앉아 숨을 한번 고르고 이체 내역 화면을 캡처했어요. 한 장 천천히 꼼꼼하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15년치 영수증을 모아둔 파일이 서랍 안에 있었거든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뒀던 종이들인데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사흘이 지나서였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유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서류 뭉치를 폈어요. 저는 저늘이 정기적금 내역을 확인하다 멈칫했어요. 이자 수령 계좌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제가 설정한 계좌가 아니라 다른 번호로요. 손이 떨렸지만 눈은 멈추지 않았어요. 은행 앱으로 넘어가서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계좌 변경 이력에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석 달 전이었죠. 소연이 임신 소식을 알렸던 바로 그 달이었어요. 변경된 계좌로 석 달 동안 이자가 빠져나간 금액을 합산해 보니 240만 원이었어요. 잔잔하게, 티나지 않게 조금씩요. 저는 그 화면을 캡처했어요. 2장. 다음 날 점심시간에 은행 창구를 찾아갔어요. 담당 직원한테 계좌 변경 이력을 조회해달라고 했죠.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공동명의 계좌인데 변경 요청이 남편분 단독으로 들어왔네요. 원래는 2분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 서명이 2개 다 있어서 처리가 됐나 봐요. 그리고 이 서명이 2개 다 있어서 저는 그 서명을 확인했어요. 제 이름 옆에 제 필체가 아닌 서명이 있었어요. 눈이 가늘어졌어요. 혹시 이 서류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저는 사본을 챙겼어요. 3장. 그날 저녁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퇴직 전까지 중소기업 격리과장으로 일하셨어요. 숫자에 밝고 서류 읽는 눈이 누구보다 빠른 분이죠. 아버지, 저 지금 사진 몇 장 보낼게요. 봐주실 수 있어요? 어디 보자. 목소리가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하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버지는 사진을 받고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지수야, 이거 여러 군데서 동시에 일어난 거야. 한 건이 아니야. 알아요, 아버지. 더 들여다봐야 한다. 네가 모르는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상하게 울고 싶지 않았어요. 슬픔보다는 선명함이었어요. 오래 안개 속에 있다가 갑자기 시야가 트이는 것처럼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집으로 오셨어요.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고 오셨죠. 식탁에 나란히 앉았어요. 유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남편 재현은 야근이라 없었어요. 지수야, 마음 단단히 먹고 봐라. 아버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공동 적금이자 빼돌린 거 외에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 내역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재현이 2달 전에 제 도장을 도용해 아파트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렸더라고요. 대출 실행일은 준혁이 스타트업 법인 등록을 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내려놓지 않았어요. 2번째, 아버지가 손끝으로 짚어주신 서류가 있었어요. 법인 등기 부등본이었어요. 준혁이 세운 스타트업 법인의 연대보증인 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연대보증이야. 준혁이 법인 대출 받을 때 형 부부가 연대보증을 선 거야. 내 이름이 들어간 건데 당연히 내 서명이 필요하지. 그런데 여기 서명이 제 필체가 아니죠. 아버지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연대보증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에요. 준혁이 대출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예요. 법인 대출 총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스타트업이라는 이름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적도 없고 매출도 없는 회사의 빚을 제가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 동의도, 제 지식도 없이요. 이거 언제까지 취소 가능해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 신청을 넣으면 보증 효력을 다툴 수 있어. 날짜 계산해 보니까 딱 3주가 남았더구나.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아버지, 이거 서명 위조 맞죠? 맞다. 민사로 가면 명백하게 다툴 수 있어. 형사로 가면 더 세게 갈 수도 있고. 저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다시 파일에 끼웠어요. 손이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서류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꺼내셨어요. 준혁이 법인 내부 자금 계획서였어요. 어디서 구하셨냐고 물으니 법무사 지인한테 부탁해서 사본을 받았다고 하셨죠. 계획서 한 페이지를 넘기자 표가 나왔어요. 자금 조달 내역이었어요. 외부 조달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형 부부 연대보증 1억 2천. 형 부부 비공식 지원 3천. 비공식 지원. 그 말이 눈앞에서 서서히 선명해졌어요. 이미 빠져나간 800만 원과 이자 240만 원은 그 비공식 지원의 일부였고 나머지는 앞으로 더 뜯어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아끼셨어요. 이 자금 계획서에 서명란 봐라. 맨 아래에 서명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서명 옆에 자금 조달 확인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성함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이 뜨겁지 않았어요. 차가웠어요. 그날 밤 재현이 퇴근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씻고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재현은 거실에서 소리를 낮춰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준혁이었어요. 내용은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렸어요. 형수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조금만 더 시간 벌면 돼. 저는 눈을 감고 천장을 향한 채 생각했어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영원히 모를 거라는 확신, 그 오만함이요. 15년 동안 저를 그렇게 봤으니까요. 고졸이니까 숫자 모른다고, 서류 볼 줄 모른다고, 그냥 가져다 써도 된다고요. 저는 그 오만함을 조용히 무기로 만들기로 했어요. 3주 남은 기간 동안 저는 크게 3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연대보증 취소이의 신청이었어요. 서명 위조가 명백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서류를 넣으면 보증 효력이 정지돼요. 아버지가 도와주셨고 서류는 사흘 만에 완성됐어요. 두 번째, 공동명의 계좌 단독 출금 내역에 대한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문서였죠. 세 번째, 가족 카드를 정지했어요. 제 명의로 발급된 카드 전부를요. 재현 명의의 보조 카드도 함께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유진이 학교 담임 선생님께 미리 연락해 두었어요. 앞으로 유진이 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아이 정서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려달라고요.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아이를 먼저 챙기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난 토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겠다고요. 장소는 서초구의 한우 전문점이었어요. 어조는 부드러웠지만 오라는 건지 명령인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그 특유의 말투였죠. 저는 갔어요. 가야 했으니까요. 기다리던 자리였으니까요. 룸 안에는
시어머니, 시동생, 준혁, 소연, 그리고 재현이 이미 와 있었어요. 소연은 팔짱을 끼고 앉아 메뉴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준혁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서자 가볍게 손을 들었어요. 왔어? 어서 앉아. 재현이 제 옆에 앉으면서 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오늘 조용히 있어. 준혁이 회사 자금이 좀 급하다는데 어머니가 얘기 꺼내실 거야. 그냥 들어줘.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연기였지만 그는 몰랐겠죠. 고기가 올라오고 술이 한 바퀴 돌자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셨어요. 지수야, 오늘 준혁이 회사 얘기 좀 하자. 초기 운영이 예상보다 빠듯하다고 하더라고. 형 부부가 좀 더 도와줄 수 없겠니? 가족끼리야. 소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얹었어요. 형님도 회사 다니시잖아요. 형님 수입이면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가 안정되면 다 갚을 거예요. 저는 유리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잠깐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분위기가 묘하게 굳었어요. 재현이 제 쪽을 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열었죠. 2달 전에 우리 통장에서 제 동의 없이 800만 원이 나간 거 재현 씨 알죠? 지수야, 지금 갑자기 여기 이체 내역이요. 그리고 이건 정기적금 이자 수령 계좌가 몰래 바뀐 기록이에요. 석 달치 이자 240만 원이 여기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이 계좌는 제가 만든 계좌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지수야, 가족끼리 돈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게 어머니 아직 다 말씀 못 드렸어요. 저는 2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준혁 씨, 법인 연대보증 서류예요. 여기 제 이름과 서명이 있어요. 저는 이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제 필체가 아니에요. 준혁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이 됐어요. 소연은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형님, 지금 우리 오빠한테 뭐라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1억 2천짜리 연대보증을 서놨어요. 제 동의 없이요. 이게 서명 위조가 아니면 뭔가요? 그건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차원에서. 소연 씨, 제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소연을 보지 않고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 씨, 저 이미 법적으로 이해 신청 넣었어요. 금융기관의 서류 위조를 근거로요. 보증 효력 정지 처리 완료됐어요. 룸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어요. 형수, 그거 취소하면 법인 대출이 다 날아가요. 회사 문 닫아야 한다고요. 그건 준혁 씨가 처음부터 제 이름을 위조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일이었죠. 시어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셨어요. 야, 지수야,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혁이 회사가 망하면 네 탓인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피해 다니던 눈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봤어요. 어머니, 여기 자금 계획서 마지막 장에 어머니 서명이 있어요. 자금 조달 확인인 항목에요. 이 서류가 만들어질 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제가 15년 동안 이 집안 경비 얼마나 됐는지 어머니 모르세요?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생신 행사마다 전부 제 카드로 끊었어요. 재현 씨가 비우면 제가 혼자 장보고, 혼자 전 부치고, 혼자 설거지했어요. 고졸이라서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참았던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서명까지 위조하면 저도 가족처럼 행동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재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지수야, 진정하고. 재현 씨도요. 저는 재현의 손을 치우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예요. 2,500만 원이요.
제 도장 찍혀 있죠. 저 이거 쓴다고 한 적 없어요. 여기 서명도 제 필체가 아닌 거 아시죠?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내가 급하게 되어서 이 돈도 반환 청구할 거예요. 공증 세워서요.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 원상 복구 안 되면 이 도장 위조건으로 정식 고소 들어가요. 소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형님, 지금 우리 가족 다 무너뜨리려는 거잖아요. 오빠 회사가 날아가면 어떡해요? 저는 소연을 잠시 보다가 말했어요. 소연 씨, 처음부터 제 이름 쓰지 말았어야죠. 룸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짚으셨고 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재현은 제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해서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연대 보증 취소 통보서는 이미 오늘 발송됐어요. 금융기관, 법인등기소, 관련 변호사 사무소 포함해서 총 6군데 보냈어요. 오늘 밤 안으로 접수 확인이 올 거예요. 6장이었어요. 조용히 준비한 서류 6장이 15년을 되돌리는 시작이었죠. 재현 씨, 저 먼저 가요. 유진이 집에 혼자 있어요. 저는 룸을 나왔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금융기관에서 보낸 접수 완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시간은 저녁 7시 43분이었어요.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혁의 법인은 보증 취소로 대출 재심사에 들어갔어요. 신용 보강이 안 되자 은행이 한도를 줄였고 운영 자금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죠. 소연은 카드 결제가 막힌 뒤로 시어머니한테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았지만 저한테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재현은 며칠을 집에서 제 눈치를 살폈어요. 어느 날 저녁 소파에 같이 앉아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수야, 이번 일은 내가 잘못했어. 근데 준혁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저는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재현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5년 동안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명절 음식 준비할 때 한 번이라도 옆에서 같이 해준 적 있어요? 재현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내가 손등에 기름 튀어서 물집 잡혀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본 적 있었어요?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답이 없으니까 준혁 씨 질문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더 도와줄 것 없어요. 저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재현은 한참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유진이가 책상에서 공부하다 말고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 댁 안 가도 돼? 응, 오늘은 안 가. 그럼 우리 뭐 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오래 입지 못했던 가벼운 외투를 꺼냈어요. 나가자. 엄마가 유진이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유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진짜 할머니 댁도 안 가고? 응, 엄마도 오늘은 쉬어야 하니까. 유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꼭 잡았어요. 우리는 집 근처 공원 옆 카페에 갔어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유진이는 딸기 스무디를,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아이가 음료를 홀짝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표정이 달라. 어떻게? 할머니 댁 갈 때는 항상 눈이 피곤해 보였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 저는 잠시 유리창 밖 봄바람을 봤어요. 가로수 잎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오래 피곤했었나 봐. 이제 덜 피곤해? 응,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유진이가 스트로우를 빨다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있잖아. 엄마는 뭐든지 잘하잖아. 회사에서도 칭찬받고 계산도 잘하고
할머니가 그런 말해도 나는 엄마가 제일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숨이 잠깐 막혔어요.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웃어버렸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습관이 아닌 웃음이었죠. 우리 유진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다행이다. 창밖에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어요. 유진이는 다시 스무디를 홀짝이며 창밖을 구경했고 저는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시댁 단톡방 알림이 진동했지만 화면을 켜지 않았어요. 유진이 옆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이 15년 만에 온전히 제 것이었으니까요. 15년 동안 고졸이라는 두 글자로 저를 재단하던 사람들에게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숫자로 말했어요. 서류로 말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언어였으니까요. 학벌은 종이 한 장이에요. 하지만 15년 동안 현장에서 쌓은 눈과 손은 그 종이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그 집안에는 없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딸도 알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학벌이 전부가 아니에요. 능력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언제든 경계를 그어도 됩니다. 지수처럼 조용하지만 정확하게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지수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